여러분은 양녕대군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혹시 동생이 성군의 자질을 갖춘 것을 알고 일부러 미친 척하며 세자 자리를 양보한 고결한 인물로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1차 사료들이 증언하는 양녕대군의 진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화와 왜곡의 베일을 벗겨내고 조선 초기 가장 큰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양녕대군 이제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에게 양녕대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비극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태종은 원경왕후와의 사이에서 총 8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아들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장남, 차남, 삼남은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세 아들을 연이어 잃은 부부의 슬픔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다시 아들을 얻었을 때 태종의 나이는 28세, 원경왕후는 30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겨우 얻은 네 번째 아들, 바로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원경왕후의 친정어머니는 용화 승려에게 집터가 문제라는 조언을 듣고 양녕대군을 태어나자마자 외가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요절의 운명을 피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녕대군은 외삼촌들과 각별한 친분을 쌓으며 성장했습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왕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궁에서 자랐고 왕은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부자간의 정을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기 전 잠저 시절에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게다가 형들의 요절로 인해 사실상 장남의 위치에 있었던 그에게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랑은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훗날 양녕대군이 온갖 비행을 저질렀음에도 태종이 쉽게 폐쇄자시키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자 승계 원칙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세 아들을 잃고 겨우 얻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1400년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장자 승계의 원칙에 따라 양녕대군은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세자로서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태종이 정치적 목적으로 선의 파동을 일으킬 때마다 세자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아직 어려서 보위를 받을 수 없다고 간청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의 파동이 가져오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왕이 선의를 한다고 하면 세자는 무조건 거부해야 했습니다. 넙죽받으면 역심을 품었다고 몰릴 수 있었고 그렇다고 진심으로 거부하면 불효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녕대군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공부에 신경 쓰지 않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태종은 세자를 함부로 교체할 수 없었기에 처음에는 타이르기만 했습니다. 왕자의 난을 통해 형제들의 피를 보며 왕위에 오른 태종으로서는 장자인 양녕대군에게 피를 보지 않고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의 비행은 점점 도를 넘어갔습니다. 이호방 구종수와 함께 거를 나가 놀았고 전중추원 부사 각선의 첩인 어리를 납치해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결정타가 되는 사건 이전에도 숱하게 말썽을 부린 것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태종이 지신사 조말생을 은밀히 불러 세자가 공부는 않고 놀기만 좋아하며 황음이 심하다며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한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냉혈한 군주의 이미지를 가진 태종의 아들 문제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괴로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양녕대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어리라는 여인과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어리는 전 중추원부사, 즉 종이품 고위 대신인 곽선의 첩이었습니다. 세자의 권세로 고위 대신의 첩을 빼앗은 것,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천인공노할 폭군의 행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양녕대군은 어리와의 미래가 발각되어 태종으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듣고 장인 기만로가 문책을 당했음에도 어리를 장인 어른 집에 몰래 숨겨두고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이 일이 드러나자 태종이 대노했습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은 아바마마도 첩이 많으면서 왜 내가 축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아버지이자 왕인 태종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패륜적 행위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양녕대군이 스스로를 호색하던 항고제에 비유하면서 어질다고 알려진 수양제가 나라를 망친 것은 아시느냐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잘못된 비유였습니다. 항고제는 오갈 데 없는 과부만 건드렸지 고의 대신에 첩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양녕대군의 비정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종이 외척인 민씨 일가를 숙청할 때 양녕대군은 자신의 외가를 풍비박산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원경왕후가 병으로 앓아누웠습니다. 살아남은 외삼촌 민무율, 민무애가 병문안을 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양녕대군에게 우리 형들은 죄가 없는데도 죽었습니다. 부디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민씨 집안은 교만방자하여 화를 입어도 쌉니다 라고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자신을 어릴 때부터 키워준 외가에 대한 이 말이었습니다. 이에 민무애가 폭발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소시적에 어느 집안에서 자라셨나이까. 민무율이 허겁지겁 달려와 사과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이상해졌습니다. 몇 년 뒤 민무율과 민무애가 공경에 처했을 때 양녕대군은 그 일을 모두 일러 바치면서 외삼촌들을 죽일 것을 청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결정타가 되어 민무애와 민무율은 자결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녕대군이 자신의 비행이 문제가 되자 외숙들을 희생해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민무구와 민무질이 세자 이외에 다른 아들은 필요 없다며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기에 세자로서 왕실의 안정을 위해 단호하게 처신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자신을 키워준 외가에 대한 양녕대군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양녕대군은 동생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양녕대군이 충녕대군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대군들과 함께 첫째 누나인 정순공주의 남편 이백강의 연회에 갔을 때 양녕대군은 기생과 놀다가 충녕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경계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 양녕대군이 옷을 멋들어지게 빼입고 시중꾼에게 잘 어울리냐고 물었을 때 충녕대군이 정신 차리라고 일침을 놓은 일도 있었습니다. 양녕대군은 충녕대군에 대해 제가 볼 때 충녕은 소심한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실록에는 양녕대군이 저지른 사고들을 태종이 마무리 짓고자 그와 어울리던 패거리를 벌주고 파직시키자 양녕대군이 코끼를 끄는 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동생인 성녕대군이 사경을 헤맬 때의 일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양녕대군은 활쏘기나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반면 충녕대군은 의원들과 함께 의서를 공부하면서 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이를 안태종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라며 격렬하게 혼낸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도 양녕대군보다 충녕대군이 훨씬 영특하고 어질다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실록을 비롯한 각종 기록에 태종이 세자였던 양녕대군을 지책하면서 동생인 충녕대군을 본받으라고 말했다는 구절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1418년 6월 3일 마침내 양녕대군은 폐세자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비행, 특히 어리 사건에서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태종의 성격상 자신에게 도전한 양녕대군을 더 이상 참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태종은 목이 메일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왕자에 낳은 당시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태종이 아들 문제로 이렇게 울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고 훗날 그는 세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의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종이 상왕이 된 후에도 계속 문제를 일으켰고 상왕태종은 그를 가두고 철저히 감시하게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폐세자 직전 태종이 양녕의 장자를 새 손으로 세우는 방안을 거론했다는 점입니다. 조정의 많은 대신들도 이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정형과 박은이 반대하며 15인의 대신들과 함께 충녕대군을 추천했습니다. 태종은 금방 태도를 바꾸어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태종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아마도 태종은 이미 충녕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있었고 새손 책봉안을 들고 나와 척장자 계승 원칙을 고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여론을 살펴본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은 형을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선왕의 척장자가 살아있으면 현 국왕의 정통성에 시비가 생기고 그를 중심으로 반역 세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초기는 아직 완전히 안정된 왕조가 아니었기에 더욱 위험했습니다. 심지어 태종은 양녕대군이 왕권에 문제가 된다면 죽이라는 유언까지 남겼습니다. 신하들은 양녕대군을 사사하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명분도 타당했고 태종이 구축한 강력한 왕권을 생각하면 숙청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끝까지 거부했고 나중에는 아예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양녕대군의 행태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세종이 그를 타이르려고 보낸 편지에 계속 막으면 다시는 추상을 안 봅니다. 라는 식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종은 동생이지만 그 이전의 왕입니다. 태상왕, 대왕 대비조차 왕에게 존댓말을 하는데 큰형이라고 해도 왕에게 이런 식으로 대드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 추궁당하자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안 그랬다고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고왕인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임금에게 거짓을 고하는 것은 기군망상으로 간주되었고 이는 역모와 같은 사형제였습니다. 당연히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고 세종이 형제간의 사사로운 일이라며 진정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양녕대군의 이런 행동이 살아남기 위한 보신책이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왕위 계승에 위협이 되는 왕족의 처신은 단순히 신중하고 겸손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산대군처럼 거의 수도승에 가깝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거나 제한대군처럼 사고를 치되 적당한 수위를 유지하여 바보 같아 보이고 평판이 나쁠수록 목숨 보전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의 세자 시절이나 세종 사후의 행동을 보면 정말 거기까지 계산하고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왕족의 특권으로 무마될 수 있는 수준의 사고를 매우 자주 저질러 쓸데없는 의심을 사지 않아 천수를 누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양녕대군의 폐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의 첩까지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는 적자 중 삼남인 서산군 이해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첩을 빼앗아 아들이 미쳐버리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것, 이것이 양녕대군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세종 사후 양녕대군의 가장 충격적인 행보가 드러납니다. 바로 계유정난에 가담한 것입니다. 양녕대군은 조카 수양대군이 왕자 시절일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양녕대군이 종친들을 초대해 술자리를 가졌는데 손님들이 모두 취해 쓰러졌으나 자신과 수양대군만 멀쩡한 것을 보고 수양이야말로 진짜 호걸이다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수양대군도 큰아버지 양녕대군을 평소부터 잘 따랐습니다. 문종 사후 양녕대군은 수양대군을 지지했습니다. 자신의 조카 손자인 단종을 패하는 것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상소를 올려 단종을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고 양녕이 세종에게 대갚아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단종이 종손자이긴 해도 수양대군은 양녕에게 둘째 조카이자 동생 세종의 아들입니다. 양녕대군 입장에서는 종손자보다는 둘째 조카가 더 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의 법적 상황입니다. 단종이 사육신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계승 과정이 어떠했든 세조는 양위를 받아 즉위한 왕이었고 그런 세조에 대한 암살 기도는 엄연한 대역죄였습니다. 당시 법상으로는 오히려 종친들이 나서서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조 밑에 거의 모든 신하들과 당시 살아있는 종친들은 대부분 똑같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양녕대군이 단종뿐만 아니라 세조의 친동생들, 세종의 아들들, 자신의 친조카들인 금성대군, 영풍군, 화의군마저 죽이라고 앞장선 것입니다. 당시 양녕대군은 왕실의 어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발언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세조 8년인 1462년 양녕대군은 병사했습니다. 강정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동생 세종의 묘정에 배양공신으로 배양되었습니다. 살아서는 왕의 형,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녕대군의 생애를 묘사하는 말로 이보다 어울리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 남동생들은 예의 바르고 의젓하며 인정도 많았는데 양녕대군만은 비정하고 방탕하고 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전의 망난이었던 양녕대군은 사후 조선 중기부터 도리어 평가가 올라갑니다. 심지어 폐세자된 사연이 아우가 성인인 것을 알고 세자 자리를 양보했다는 이야기로 둔갑했습니다.
조선 전기의 기록들을 보면 양령의 세자 양보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양령이 사망한 해에 급제에 조정에 들어온 성현의 용제 총화에서는 양령이 세자로 있을 때에 노래와 여자에게만 빠져서 학업에 힘쓰지 않았다라고 대놓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조 시대에 쓰인 동각잡기에도 양령대군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조 자신도 실록에서 옛날의 양령대군이 매우 광패하였으므로 외방에 두었으나 제어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선조실록에서 2년 뒤 놀라운 기록이 나타납니다. 옛날 태종조의 양령대군 이제는 세종이 응부한 것을 알고는 즉시 미친 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완전히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조시대의 문신 김시향이 쓴 자해필담입니다. 여기서는 양령대군은 세자가 되었을 때 태종의 뜻이 세종에게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미친 채 하고 사양하니 태종이 결국 패하고 세종을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조선 후기 연대 미상의 이야기책인 축수편에서는 양령을 주나라의 태백에 비유합니다. 태백은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물러난 고대 중국의 성인입니다. 양령을 이런 인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실학자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도 양령은 어려서부터 글을 잘하였으나 글을 알지 못하는 척했다. 스스로 미친 척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여 아무도 양령의 진심을 아는 이가 없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이런 낭설이 돌기 시작했고 서서히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어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선 왕실 입장에서는 이런 와전된 사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국의 세자였던 인물이 개망나니 짓을 하다 폐위당했다 보다는 동생이 어진 것을 알고 일부러 왕위를 양보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왕실의 채통을 위해 훨씬 나았습니다. 양령대군의 봉호에도 이런 흔적이 보입니다. 양령의 양이 바로 양보한다, 사양한다는 뜻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정통성을 위해 양령대군의 비행을 비판할 필요가 있었지만 선조 제1기 정도 되면 100년 전에 죽은 양령대군을 포장해준다고 정통성에 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양령대군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기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저 남봉꾼이던 양령대군의 이미지는 세자 양보설 덕분에 권력을 버리고 쾌락을 택한 호남아로 향상되었습니다. 숙종 원년인 1675년 양령대군의 외손계열인 허목의 주청으로 세자 양보설은 완전히 국가의 공인을 받습니다. 양령대군은 태백과 같이 덕이 있는 아우에게 왕위를 양보한 현인이라는 명분으로 사당에 모셔졌고 효령대군도 함께 모셔졌습니다. 1789년에는 정조의 친필 편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조선 왕실의 미화와 장남으로서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동정심으로 인해 양보설은 조선이 멸망한 후에도 정설로 여겨졌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대에 나온 조은파의 주유천하와 1960년대에 나온 월탄 박종화의 역사소설 세종대왕 양령대군에서 이 양보설이 차용되면서 완전히 평판이 굳어졌습니다. 월탄은 양령대군에 대해 독특한 해석을 더했습니다. 기존의 양보설과 양령대군의 방탕한 모습을 조합해 양령대군이 태조와 태종 시기의 살육의 혐오감을 느꼈고 권력을 버리고 인간적인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했다는 예술가적 해석입니다. 이 때문에 양령대군의 폐륜과 폭력은 단순한 위약을 넘어서 호탕하고 인간적이며 통쾌한 현대적인 수식어까지 얻게 됩니다. 어린이용 위인전들도 이런 시각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조선 왕조실록이 인터넷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의 완역과 역사 고증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 현대 역사 연구자들과 역사 애호가들 사이에서 양령대군은 왕이 되면 안 되었던 양아치이자 인간 쓰레기로 재평가되어 크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양령대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역사는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1차 사료에 명백히 기록된 사실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정반대로 해석되고 미화되었습니다. 개망난이가 폐쇄자당했다는 사실이 현인이 왕위를 양보했다는 미담으로 바뀐 것입니다. 둘째, 권력자들의 이해관계가 역사서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실은 채통을 위해 양령대군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역사 왜곡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양령대군의 봉호에 양보할 양자를 쓴 것부터가 이미지 관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셋째, 1차 사료의 중요성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이 완역되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양령대군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2차, 3차 가공된 자료만으로는 진실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대중문화의 영향력입니다. 드라마, 소설, 위인전 등 대중문화 콘텐츠가 역사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용의 눈물 한 편이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에게 왜곡된 양녕대군의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다섯째, 가족관계의 중요성입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란 양녕대군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새 아들을 잃고 겨우 얻은 아들이라는 특별한 지위가 그를 버릇없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리더의 자질에 대한 것입니다. 양녕대군은 타고난 재능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절제, 책임감,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기본적인 덕목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총명해도 이런 자질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곱째, 역사평가의 변화입니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망나니로 평가받던 양녕대군이 조선 후기에는 현인으로 추앙받았고 현대에 와서는 다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녕대군의 실제 모습은 세자 양보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고위 대신에 첩을 빼앗고 외삼촌들을 밀고 하여 죽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 첩까지 빼앗아 아들을 자살로 몰고 간 인물입니다. 친동생이 사경을 헤맬 때도 활쏘기나 하며 놀았고 왕인 동생에게 내 말 안 들어주면 너랑 안 놀아라고 협박했습니다. 태종이 그렇게도 아꼈던 아들, 새 아들을 잃고 겨우 얻은 보배 같은 아들이었지만 양녕대군은 그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양녕대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자 양보설이라는 아름다운 거짓말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포장된 이야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양녕대군 이제 그는 왕이 되지 못한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생에게 양보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비행으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조실록이 전하는 역사의 진실입니다.